6조 발표를 맡은 황세훈입니다. 일단 무료급식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로 보시면 일단 프로젝트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저희가 구현했던 내용을 이후에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저희는 일단 노숙인을 위한 생활계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공모전에 나가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다양한 기능 피처들을 좀 추가하면서 뭐 채팅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커뮤니티 이런 것도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희 팀원 두 명이 최종 프로젝트 하루 전날에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세 명에서 진행을 해야 됐었는데 약간 그냥 그렇게 될 바에 메인 피처 하나를 좀 잡고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개발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약간 방향성을 수정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무료급식소 위치를 정보 제공하는 어플을 바로 지금 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식으로 출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스플래시가 있고 그리고 온보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 피처인 무료급식소 위치 정보 제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각각의 급식소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페이지가 있는데 이후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저 시나리오인데요. 일단 유저는 앱 시작할 때 스플래시 또는 보디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노인분들이 주 타겟층이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했던 이름이 간단했던 이유도 바로 직관적이게 볼 수 있어야 했던 이유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스플래시와 온보딩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플래시 화면은 모든 앱에서 다 보여지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디폴트로 깔고 가는데, 이제 온보딩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제 메인 피처로 제공하는 기능이 단순 조회 앱이 아니라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급식소를 조회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금요일 13시 뭐 이때가 되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결식 노인이다. 그러면은 급식소 중에서도 많은 급식소가 있지만 뭐 금요일만 제공하는 급식소가 있고 뭐 시간대가 13시부터 14시인 급식소가 있고 또 뭐 결식 아동만 뭐 급식 대상으로 삼는 급식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주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온보딩 화면에서는 어떤 정보를 저희가 취합했냐면 일단 노인분들의 아주 간단한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진행하였고, 그리고 이제 유저 시나리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급식소 위치 정보를 조회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했던 필터링 기능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급식소 어플이다 보니까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급식소 정보와 그리고 이제 현황판 같은 거를 작은 커뮤니케이션 게시판 느낌으로 설계를 하여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뭐 13시 10분 급식소를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현황판을 잠깐 보면은 유저들이 뭐 지금 사람이 많다라고 이제 달아놓게 된다면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급식소를 알아볼 수 있게끔 뭐 그런 기능을 저희가 바라고 기대 값으로 두고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설정 페이지에서는 그 유저의 뭐 정보, 예를 들어 뭐 나이를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결식 아동에 대한 필터링 정보도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세팅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와이어프레임도 되게 간단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뭐 피그마로 대략적인 화면을 표현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피그마가 그냥 페이지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대략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화면을 구성할 때 좀 데일리 스크럼을 매일 통해서 어떤 게 더 추가됐으면 좋겠냐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시안을 두고 이런 시안이 있던데 이런 것을 작업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앱을 출시할 때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하기 위해서 직접 제작에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는 매번 스크림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했었습니다. 저희 기술 스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기준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라이브러리는 일단 리액트 네이티브를 기반으로 아까 네이버 맵 전 팀에서 네이버 맵을 사용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맵을 사용했고,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는 주스탄드 그리고 에이싱글 스토리지를 사용했고요. 웹뷰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는 이제
노드.js 기반의 익스프레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레디스를 사용했습니다. 기타 이제 협업 도구로서는 이제 깃허브와 피그마, 슬랙, 노션, 디스코드를 사용했는데, 여기 담지 못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깃허브 방식을 할 때 프로젝트라는 탭에서 일단 투두와 인프로그레스, 그 다음에 던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이슈에서 브랜치를 생성하여서 자동 브랜치 생성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슈를 닫으면 그대로 프로젝트에서 던으로 가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쉬웠습니다. 이제 역할 분배인데요. 이제 저는 황세훈이고, 네, 팀장입니다. 저는 이제 맵 스크린이랑 그리고 맵에 이제 마커를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마커 필터링 로직을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마커 클러스터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지도 성능이 좀 떨어져서 최적화 작업도 진행하였고, 백엔드도 제가 담당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진님은 온보딩, 스플래시, 유저 상태 관리랑 급시소 정보, 설정 페이지를 맡았고, 박석진님은 맵 검색, 그리고 맵 디테일 모달, 그리고 최단 경로 기능, 그리고 배포에 대한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구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스플래시와 온보딩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플래시를 하는 순간 이렇게 온보딩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급식소에서 노인분들의 정보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 유저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들어온 유저가 이 과정을 또 하게 된다면 되게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시크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일단 저녁 상태를 설정하고, 그 저녁 상태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담은 이후에 에이시크 스토리지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기 내에 저녁 상태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스플래시만 띄워주고, 저녁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온보딩 화면을 띄워서 유저의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주 스탄드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어, 리덕스는 너무 이제 보일러 플레이시 크고, 그리고 이제 되게 어, 반복해서 재사용되는 코드가 많았고, 또 지금 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주스탄드의 가독성 좋게 사용법이 쉽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주스탄드를 사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지도 구현인데요. 네이버 맵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뭐 멘토님이 구글 맵과 네이버 맵 중에 왜 네이버 맵을 사용하셨냐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이제 저는 네이버 맵을 구현을 처음에 했었고, 저희 팀원 중 한 분이 구글 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구현을 해보니까 완성품이 네이버 맵이 좀 더 구현하기 더 쉬웠던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유저의 위치가 보이는 그 유저를 트래킹하는 기능이 네이버 맵에는 그냥 내장되었던 반면에, 구글 맵 같은 경우는 따로 또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차라리 네이버 맵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이버 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네이버 맵의 기본 구현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커 개수가 너무 많으면 마커가 찍혔을 때 상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처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토글 버튼이 있는데, 이 토글 버튼에서는 이제 현재 사용 가능한 급식소를 보여주는 기능이고, 만약에 현재 사용하지 못한다면 투명도 처리를 하여서 UI적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필터 로직은 서버에서 따로 구현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진행한 맵 최적화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마커 개수가 200개가 넘어가면은 앱 성능에 상당한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적용한 솔루션은 일단 보이는 영역에만 마커를 표시하는 건데, 이 오른쪽 화면 보시면 지도가 움직이면은 마커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로직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네이버 맵에는 일단 카메라 핸들러라는 내장 함수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카메라를 이동하는 순간 이제 그 해당하는 카메라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줌에 대한 값을 받아오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이동한다 쳤을 때 그 중간 값을 저희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멈췄을 때만 그 값을 가져오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딩 기법 중에 디바운싱 기법이라고 있어서 그 디바운싱 기법을 적용하여 카메라 움직임이 한번 멈췄을 때 그때만 값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그 값을 기점으로 해서 영역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식소 데이터를 필터링 돌려서 영역 안의 데이터만 마커를 표시하게끔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솔루션 1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급식소 데이터의 로딩 중에서 카메라 핸들러 수행 속도가 느렸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그 지금 카메라 핸들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밑에 로그가 상당히 느리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느리게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로그 자체가 느려서 이 카메라 핸들러 함수 자체가 느리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건 라이브러리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최적화가 쉽지 않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해결 방안책을 강구했는데 그게 이제 사용자 주변에 30개의 급식소 데이터를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색 기능도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검색을 하게 된다면 검색을 그 주변으로 30개의 데이터를 들고 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버에서 기존 API를 제가 수정을 하였는데요. 일단 기존에는 그냥 급식소 데이터를 들고 왔다면 지금은 이제 리퀘스트 위치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DB로 받아온 배열을 통해서 거리순으로 다시 정렬하는 그런 함수에 넣어줘서 리스폰스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또 한 가지 고려했던 점은 유저가 비슷한 곳에서 급식소를 로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걸음 갔는데 또 이 과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 위도 경도상에선 좌표가 정말 조금 변한 것인데 급식소는 30개가 거의 똑같이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를 키 값으로 하고 위치에 가까운 급식소를 데이터 밸류 값으로 하는 하나의 필드를 구성하여서 레디스에 저장을 시켰고 이 값은 뭐 굳이 영구적으로 저장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만료 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서 호출했을 때 연산 없이 바로 캐싱 느낌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게 최적화 결과인데요. 이제 빛 보고 오시면 되게 로딩도 느리고 상당히 느리게 동작하는데 애프터는 이제 정상적인 앱처럼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 구현인데 나중에 최종에서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최단 경로 구현 과정인데요. 이제 네이버의 클라우드 플랫폼 디렉션 5 API를 사용했고 이 API에서 근데 자동차 전용도로만, 그러니까 도로로서의 최단 경로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도보로서 걸어가는 길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따로 처리할 수 없어, 라이브러리 내장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웹뷰를 사용하여서 일부러 네이버 앱으로 가서 사용하게끔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급식소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인데요. 일단 최근 검색어 관리를 에이싱글 스토리에 저장을 하였고, 이제 무료 급식소 현황이나 별점 등록 이런 것들을 다른 유저와 무료 급식소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유저가 현황과 별점을 등록하면은 또 서버에 저장하여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식소 입력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좋아요도 누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인데, 뭐 설정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자기의 현재 나이를 바꿀 수도 있고 거주지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녁 상태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셋 함수로 저녁 상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서버 구현한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Node.js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하였고 서버 실행하는 동시에 공공 API를 호출하여서 레디스에 급식소 데이터를 저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식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 API이기 때문에 그 값이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스케줄러를 따로 두었는데 이 스케줄러는 매 자정마다 레디스에서 급식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API들은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소를 들고 오는 것과 그리고 필터링한 데이터를 들고 오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급식소에 대한 정보 현황 조회를 위한 API입니다. 여기서 이제 필터 요소는 현재 시간과 현재 날짜 그리고 급식 대상을 기반으로 하였고 그리고 제가 레디스를 쓴 이유는 일단 레디스가 이제 캐시 서버로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일단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버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점. 근데 단점으로 꼽히는 거는 일단 서버가 빠른 대신에 이제 인 메모리 방식으로서 램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내의 데이터가 모두 다 유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근데 제가 저장한 데이터들이 일단 급식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 자정 스케줄러를 통해서 어찌 보면 만료 기간이 24시간이 데이터고 나머지 급식소 현황 같은 것들도 현재 현황이기 때문에 만료 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위치 정보를 기록해서 필터 DB에 넣어서 관리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만료 시간이 1시간입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저희가 유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 내 정보가 날아간다고 한들 뭐 당장 조금의 느려지는 현상이 있을 뿐이지 다시 서버를 가동하면은 그 안에 데이터는 다시 들고 오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레디스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제 결과물인데요. 결과물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역 주변에 30개의 그 식소를 들고 오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들고 오게 되고 이제 길 찾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도보가 아닌 자동차 경로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도보 길 찾기로서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웹뷰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 웹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값이 나오게끔 현재 수정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기능인데요. 이제 현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기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황을 입력하면 그대로 이제 게시판 형태로 저장이 되는 형식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설정인데 설정은 이제 현재 필터 키워드를 수정할 수 있고 뭐 즐겨찾기 급식소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했던 이슈 사항이 있는데 아까 제가 구현했던 클러스터링이 iOS에서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일단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iOS가 현재 버그가 있다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영역 표시 기능도 결국에 철회를 했는데 이거 둘 다 이제 라이브러리 내장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 제가 처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좀 관건이었 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저희가 해줘야 될 것은 이제 UI를 좀 보강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기능도 아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을 하고 이제 아이콘 로고를 설정한 다음에 먼저 백엔드 서버를 AWS 상에서 먼저 배포를 시키고 그리고 애플C를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개 환경에서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좀 아쉬웠던 피드백은 제가 라이브러리 적용 전에 클러스터링이 만약에 이슈로서 오픈된 걸 미리 확인했다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썼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 아쉽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드라인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처리되는 식으로 그때그때 약간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으로서는 이제 좀 앱의 완성도 측면에서 아직 지금 좀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두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